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산업혁명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는 108페이지에 해당되고 이제 109페이지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는 선생님이 이제 올려놓은 이제 학습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영국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었던 이 산업혁명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18세기 후반에 이것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19세기 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쯤의 시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에서 시작됐던 이런 산업혁명의 생산을 하는 방식의 혁명은 바로 그 주변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이러한 생산 방식의 형식이 굉장히 경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둘씩 바로 이 영국의 방식을 본따서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벨기에라든가 영국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었죠. 벨기에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전반쯤에 이것이 퍼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결과 바로 벨기에, 특히 그 중에서도 벨기에보다는 이제 프랑스가 좀 더 이제 영토가 더 컸고 이제 내수 시장이 되게 컸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프랑스가 점차 영국 다음으로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물론 제국주의 국가로 확실하게 성장을 해 나갔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산업혁명을 19세기 중반서부터 일어나게 됐었고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미국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특히 미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게 되면서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었지만은 당시에 프로이센이라든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제 엄청나게 힘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독일 지역이라 볼 수 있는 지역들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산업혁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독일 지역의 경우에는 19세기 중반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점차 성장을 해 나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프랑스라든가 영국보다는 뒤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열강 중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늦게 전파했던 곳은 바로 러시아라든가 일본과 같은 건 나라들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 모든 지역들을 전부 다 커버하기가 좀 힘들었던 건 측면이 있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에게 먼저 한 방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서 근대화를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이렇게 물건들은 이런 증기기관을 활용한 그런 형태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증기기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연기관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기의 발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점차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나가게 되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대량 생산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생산된 물건들이 소비자가 전부 다 소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생산자에게서부터 소비자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유통업이 발달을 해야겠죠. 바로 대량 유통이 이때 당시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제각 자신들이 필요한 몇몇의 물건들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인류는 그때까지 역사상 자기네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물자는 항상 부족했었는데 물자가 막
특정 물자에 한해서만이긴 하지만요. 물자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자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산업 중심으로 사회가 변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것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자본가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금융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자본주의 세력이 강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자본주가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돈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네가 공장에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바로 그 자본가가 갖고 있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자본가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자본가의 말을 들어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본가란 계급과 노동자란 계급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위에 있던 쪽은 바로 이 자본가들이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바로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자본가들의 이제 그 주장들을 한마디로 집약을 해가지고서 이제 경제학이 고전적인 형태의 그런 경제학이 발달하게 되었으니 그 고전 경제학을 완성했다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애덤 스미스는 바로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 서적을 만들었는데요. 이른바 이 애덤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함부로 여기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수요가 바로 공급을 맞추고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특정 재화가 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재화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재화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돈을 줘가지고서 그 재화, 그 물건들을 사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지불해가지고서 그 물건들을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바로 서로 조종을 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가가 강제로 갑작스럽게 수요를 많이 만들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급을 되게 많이 만들게 한다든가 와 같은 그런 간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국가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절대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그런 시장에 바로 이 국가가 절대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냅둬야 한다. 즉 국가가 할 일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훔치는 도둑놈이라든가 법률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만 잡을 뿐 절대로 경제에든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시장을 실제로 이끌어 나갔었던 자본가 세력들의 굉장히 커다란 신봉을 받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 본다고 한다면 먼저 1번 산업혁명의 확산에서는 먼저 19세기 전반에는 동그라미 1번 벨기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프랑스입니다. 자, 19세기 중반에는 동그라미 1번 미국, 동그라미 2번 독일. 자,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서는 동그라미 1번 러시아, 동그라미 2번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산업혁명의 영향에서는 그 경향은 이제 선생님이 좀 전에 수업 시간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진 않았었는데 처음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때는 바로 영국의 정부가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아니잖아요.
증기기관 같은 것이 도입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면방직 공업이 발달하는 데엔 바로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서 이런 식의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의 경우엔 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간이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 가지고서 이제 바로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었던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근데 특히 미국은 아니고 주로 일본과 독일과 러시아 같은 건 나라들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 나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국민들이 그걸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바로 좀 더 빠른 속도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바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서 이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러시아, 일본 동그라미 오른쪽에 적겠습니다. 국가 주도. 별표 하나.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에서는 동그라미 1번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로 대량 생산과 유통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 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귀족과 지주들의 세력이 약해지게 됐지만 대신에 바로 자본주의 세력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바로 자본가라든가 금융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자본가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바로 자본가와 은행가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빈칸에 적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본가들이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참정권을 획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가가 옛날서부터 존재했었던 그런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참정권을 획득을 하려고 할 때 그때의 일반 노동자들하고 자기들하고 뭔가 좀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가들하고 노동자들하고 구분이 져지는 그 경계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들 자본가들은 돈이 많고 노동자들은 돈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자본가들은 국가에게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즉 국가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 가지 선거권 같은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노동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아예 주지 않거나 아니면 투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한 표 정도만 행사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면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국가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만큼 바로 2표, 3표, 4표 이렇게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은 이때 당시에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애덤 스미스 국부론 애덤 스미스가 제다 별표 하나 국부론 동그라미 이 국부론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동그라미 1번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시장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국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제 사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과서는 109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문제의 발생. 자,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클루전 운동도 이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많이 퍼지게 됐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냐면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서 도시에 몰려들게 되면서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주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아직까지 위생관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파가 됐던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위생관념이 굉장히 사람들이 없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집은 그럴싸한데 뭐 화장실 같은 것이 거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쓰냐면 자신들의 볼일 같은 것을 이제
집 안에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볼일 본 것을 그냥 길바닥에다 갖다 버리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길바닥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볼일 보았었던 똥투성이인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바로 위생적이지 않다 보니까 전염병이 많이 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도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는 문제가 시작이 했던 것이고, 바로 이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도시 문제가 바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숙제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 문제입니다. 자, 노동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 노동자들에게 바로 많은 양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적게 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할까요? 아니면 적게 시키려고 할까요? 당연히 길게 일을 시키려고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간신히 밖에 나가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에 해당하는 식료품만 사와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만 받고, 그리고서 일은 쇠가 빠지게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일했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장시간 노동을 벌이게 돼요. 하루에 12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열악한 작업 환경,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시대 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계 같은 것을 잘 다룰 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때문에 기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기계들 사이에 손가락을 잘못 집어넣었다가 그랬다가 손가락이 잘린다든가 죽음을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바로 기계가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가지고서 당시에 노동자들에게 바로 손가락이 잘리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기계를 망가뜨린 금액 같은 것을 변상하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보상 같은 거 해주지 않고 그냥 쫓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정말 많았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 혼자서 가가지고서 일해가지고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과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도 이때 당시에 공장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남자보단 여성이 훨씬 더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당시에 여성에게 줬었던 임금은 훨씬 더 쌌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분야에 이 아동들이 고용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성인만큼의 월급을 줬을 리가 없겠죠. 굉장히 싼 값으로 바로 이 여성과 아동들을 고용하게 됐지만,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거기서 벌어진 돈으로 바로 이제 그 노동자의 가족들이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성과 아동들의 고용 문제는 바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동들은 전혀 교육 같은 것을 받지 못하게 됐고, 여성들의 경우에도 바로 가정에서 남편의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꼭 이제 보호를 받으라고 하는 법도 없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성에게 주는 임금 자체도 너무 쌌었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 문제로서 이제 대두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바로 빈부격차의 심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자본가들은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월급을 적게 줘서 그런 것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팔다리가 멀쩡한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바로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의 근면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꼬집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것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자본가들은 바로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정당화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부가 부를 낳았고 돈이 돈을 낳게 되면서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자본가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착취를 엄청나게 당하게 되면서 더욱더 가난해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게 벌어지게 되냐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효율성이 좋은 기계가 발명이 되면 그것만큼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굳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효율성 있는 기계를 들여오면은 그 기계를 많이 들여오는 것만큼 해당되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막 잘라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당장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직업을 언제든지 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 전설적인 그런 이제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노동 지도자의 이름을 본다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즉 바로 이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공장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직업을 위협한다는 걸 알고서 한밤중에 몰래 뛰어난 기계가 들어왔을 때 가가지고서 망치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그걸 막 다 때려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에 봐보냐면 바로 109페이지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바로 이런 식의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운동이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지게 됐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파괴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진보가, 그리고 기술 발전이 중단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노동자들이 좀 저급한 단계로 이 자본가들에게 저항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도 이때 당시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네들이 뭉치게 된다고 한다면 자본가들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이들은 주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기계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때문에 바로 자본가들이 뛰어난 기계를 들여오고 그것만큼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아도는 인력들을 잘라버리려고 한다면 바로 그 공장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이때 당시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공장주에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하고 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단체로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공장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그 자본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점령해서 썼던 노동자들을 자기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자기가 뛰어난 기계를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숙련된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이것을 운용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노동자들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른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요구 같은 것을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이 자본가들의 강요를 해서 것이 있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가 이제 그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등장했던 게 바로 그림도 유명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칼 마르크스가 있기 전에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평화롭게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공장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평화로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생각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됐었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프린트의 오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모든 그런 시도들은 전부 다 실패하게 돼요. 그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칼 마르크스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를 생산수단, 이때 당시에는 고대시대 때라든가 중세시대 때라든가 같은 그런 시대에는 생산수단은 바로 이제 주로 농지였겠죠. 바로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뭐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토지였으니까 이 토지를 장악하는 건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를 장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때문에 고대시대 때에 바로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귀족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영토, 영지 이런 것을 바로 각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노예라든가 농노를 동원해 가지고서 거기를 일궈 먹으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생활을 살아갔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바로 그들의 세상이 점점 밀려나게 되고 자본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 토지를 갖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기다 플러스 바로 이 시대 때에 산업혁명 시대 때에 바로 물건들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산 수단을 자본가가 차지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돈 많은 자본가들이 그 공장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거기서 생기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은 거기 가가지고서 바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칼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절대로 멈출 생각이 없다.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공장을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많은 이익을 차지할 것이고 그 이익은 최대한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다. 사회의 부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정한 부분 중에서 상당수를 자본가들이 갖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조금밖에 안 남은 부분들은 노동자들이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노동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게 될 것이고 엄청난 차별을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그러한 생산 수단에 볼 수 있는 공장, 뭐 토지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공장이라든가 토지 여기에서 무엇이든 간에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바로 힘을 합쳐 가지고서 바로 자본가들에게 저항을 하고 그들을 아예 내쫓아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불평등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한 만큼 그만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생산한 물건 같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사회주의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때문에 이 사회주의를 주장했었던 바로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해가지고서 노동자를 착취함으로 바로 이들을 내쫓는 방법은 말로 내쫓을 수 있으면 좋으나 자본가들은 그냥 절대 물러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바로 노동자들은 바로 자기네들끼리 단결을 해가지고서 바로 이 자본가들을 힘으로 쫓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자본가를 내쫓고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면서 노동자가 바로 생산수단을 차지를 하게 되고 바로 노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대를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라도 지금 현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한 칼 마르크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생각은 일면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업혁명과 아동,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제 탐구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산업자본가와 노동자의 서로 다른 삶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봐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